네, 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 많이 신청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장소가 여긴지 모르고 다른 건물에 갔다가 네, 한 10년 만에 여기 학교에 뵙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동기대학, 제가 어디 가면 그러거든요. 여기가 M자형 인간 인재상 아시죠? 네, 미드필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었고, 그때 베스트 11 학교에 신라대학교는 장보고였습니다. 해상왕. 그래서 저희가 해외 취업이 컨셉이었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신라는 사실은 어디야? 경주야? 이런 평가를 받는, 부산에 있는 줄도 모르는 학교였었고, 사실은 세명대를 제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도 미드필더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수업 컨설팅 하러 학기마다 왔었거든요. 기차 타고 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네, 마침 가을에 또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네, 식사하고 의림지 한 바퀴 돌고, 네, 왔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제가 1시간 반이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제가 과정 중심 수행평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수님들이 이걸 과연 우리가 현실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대교협에 연수 강의를 한 지가 벌써 한 2년 되었습니다. 1박 2일에 13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워크숍을 하고요. 수업 중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걸 모르고 어떤 건 나로 인해서 알게 되고 그런 거를 모니터하고 체크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의향을 가진 분이 계실까? 제가 정말 아주 보수적으로 이거 신청을 조금밖에 안 할 수도 있겠다. 대교협에 처음에 강의를 개설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는 가야 될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강좌 개설을 의뢰를 했고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매 강의마다 워크숍마다 뿔로 다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저가 같이 생각하는 대학의 수업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좀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을 좀 보고 또 이렇게 봐도 가야 될 방향은 맞지만 우리가 너무 로드가 많아. 연구도 있고 뭐 보직도 있고 행정도 있고 막 입시도 있고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서 그것대로 가기에는 여전히 장벽이 있어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도 수업을 하고 저도 우리 학생들이 이 수업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저도 궁금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피드백을 이제 막 눈치를 긁는 거죠. 근데 이거 그야말로 눈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현실의 대학에서 만만치 않은 저 또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긴 하지만 오늘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워크숍 13시간용이니까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도 내 수업에서 어떤 과목에서는 과정평가, 수행평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과목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서 접목해 보시는 거는 마음만 있으면 이 데이터 가지고, 자료 가지고 보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건지 말 건지 마음 먹기가 힘든 거고요. 15주 내내 혼자 열심히 열강을 해도 학생들이 감동하는 수업도 있거든요. 전혀 피드백 안 줘도요. 근데 거기에 조금만 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훨씬 더 폭발적인, 그리고 특히나 강의하는 제가 재미가 없어요. 15주 똑같은 거 몇십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피드백하면서 그게 또 엄청 또 쾌감이 있어요. 아이들이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어떻게 바쁜 이은하 교수는 어떻게 자기 수업에서 하는가, 그런 약간 맛보기 강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주셨어요. 수업 속 평가, 평가 속 성장. 수업 속 성장. 수업 끝나고 평가가 아니고 수업 과정에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성장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평가는 수업이 끝나야 되는 것이고 평가는 성장하고 상관없이 다 피니시, 끝난 시점에서 그냥 종료되는 것인데 이게 ING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보통 교육학에서는 과정 중심 수행평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넘어가고, 이제 우리 퀄리티 오브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 대학의 교육의 질도 마찬가지로 교육의 질이 관리가 돼야 될 거고요.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큰 방향이 하나는 퀄리티 임프루브먼트, 한 가지 방향은 여기 보시는 퀄리티 어슈어런스, 그러니까 질 향상, 질 보증,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질 향상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 평가를 하냐면 이밸류에이션, 이게 뭐 사업 선정 평가 혹은 구조개혁 평가에서 편제를 조정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상대 평가고요. 또 하나가 어크레디테이션이라는 인증, 절대 평가예요. 기관 인증 평가 혹은 간호교육 인증 평가, 각종 인증 평가가 어크레디테이션이거든요. 이 두 가지 평가가 다 똑같은 동일한 성과 기반 교육이라는 이 패러다임에서 작동을 합니다. 영어로 보면 outcome based education이에요. 이때 outcome은 learning의 outcome이에요. 성과죠. 누구의 성과냐면 학생들의 학습의 성과예요. 그 성과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것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이냐면 교육의 결과가 과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평소에 생각해왔던 교육관이나 상식하고 좀 다른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의 교육 그러면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의도가 중요하고 동기가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한 거야.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가 좀 나쁘더라도 그거는 성공이야. 우리 그렇게 얘기를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좋았을 것이라는 전제예요. 예, 역발상입니다. 이 성과 중심을 교육을 하는 거는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80년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워싱턴 어코드가 1989년이네요. 워싱턴이라는 도시였겠죠. 거기서 어떤 협약식. 이때는 이제 엔지니어링 교육이었습니다. 공학 교육을 우리 어떤 합의점을 가지고 요런 룰로 우리는 학습 성과 기반의 교육은 협약을 한 겁니다. 그게 미국하고 호주 이런 데에서 대학 교육의 혁신의 어떤 아이콘처럼 출발을 해서 한국은 2007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점 많은 나라들이 성과 기반 교육에 회원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혹은 필리핀 이런 어떤 개도국들도 아직은 정식 회원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과 기반 교육에 합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과 기반 교육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성과가 있으면 아웃컴이 좋으면 과정도 좋았을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성과가 무엇이었는가, 그 성과가 과연 얼마나 달성했는가, 오로지 학생의 학습 성과가 모든 교육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성과 기반 교육에 들어있고, 그 성과 기반 교육이라는 이 패러다임이 이밸류에이션의 여러 가지 편람, 그리고 어크레디테이션의 여러 편람, 목차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어디에서 증거가 되냐면 이게 지금 3주기의 대학 기관 인증 평가 영역이에요. 5개 영역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6개 준거에서 30개의 준거가 충족이 돼야 우리는 대학의 기관 인증을 받거든요. 뭐 그래요. 근데 첫 번째 영역이 이념이나 경영, 이게 보면 발전계의 목표 인재상, 이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목표하고 인재상이 우리 세명대학을 입학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비전, 학습의 성과를 무엇으로 우리가 결정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세명대 교육 목표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세명대가 생각하는 인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표방을 합니다. 대학의 비전이나 그런 중장기 발전 계획에다 넣죠. 그런 부분들에다가 5번째 영역이 그 성과를 얼마나 달성하고 아이들이 졸업하는가예요. 이게 교육의 성과거든요. 대학의 경영의 성과 얘기는 많이 하는데 교육의 성과 얘기한 건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2영역, 3영역, 4영역은 인적이고 물적인 인프라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1영역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과 확인은 5영역에 있는 것이고요. 이게 4년제 거고요. 여기 전문대학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전문대 4년제가 이제 구분이 조금 어렵게 됐죠. 뭐 목차들입니다. 그럼 성과 기반 교육이 어떤가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본 원칙 4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clarity of focus. 이게 초점을 명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러닝 아웃컴으로
우리가 어슈런스죠. 보장해야 될지. 그거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각종 학생들 이제 수요자 만족도 조사 같은 걸 대학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이탈률이 많은 학과하고 이탈률이 적은 학과하고 이게 입시 경쟁률부터 해서 취업률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다 이렇게 막 갈려요. 그 중에서 보니까 학과 만족도보다 대학 만족도가 높은 학과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학과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대학 만족도가 더 높아요. 우리 학과는 별론데 대학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반대 학과가 있어요. 우리 대학은 별론데 우리 과는 좋다. 그래서 재학생 충원율이 높은 과는 우리 과의 만족도가 높은, 대학 만족도하고 상관없이 학과 보고 온 거죠. 그리고 학과 교수님들하고 뭐가 좋겠죠. 그리고 또 뭔가 신뢰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를 만족도 낮은 것들 중에서 어떻게 개선하고 올릴 수 있을까를 이제 또 피드백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첫째는, 학과 만족도가 낮은 학과가 충원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럼 왜 낮을까? 문항을 6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제일 낮은 것이 1번 문항이었어요. 우리 학과는 진로 비전, 명확한 목표, 인재상 등등을 나한테 제시하고 있다. 없다는 거예요. 이과에서 뭐 하는 거지? 학생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자기 진로에 대한, 우리 학과에 대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학교는 뭐 캠퍼스도 이쁘고, 뭐 비교과도 많이 하고, 뭐 해외 뭐 체험도 보내주고, 그래서 그냥 학교 다니는 거예요. 졸업장 받으러.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Clarity of Focus. 우리 과 나오면, 우리 대학 나오면, 내 교과목 수업 끝나면 어떤 걸 보장하겠어라고 하는 아웃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우리가 대학 평가라든지 혹은 이 성과 기반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웃컴이에요.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은 프로그램 아웃컴이고, 교과목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어슈런스 해야 되는 그런 목표는 코스 아웃컴이고, 우리 학과를 졸업했을 때에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네, 전공 역량 내지는 전공의 아웃컴이겠죠. 혹은 학과의 교육 목표겠죠. 우리 대학을 졸업할 때 우리는 요 정도는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우리 대학의 인재상, 그런 사람을 만들어 줄게. 그 어떤 사람요? 뭐 글로벌 지성인. 그게 어떤 사람인데요? 라고 속성을 얘기한 게 핵심 역량이에요. 우리 대학이 생각하는 글로벌 지성인은 이런 역량을 갖춘 사람이야. 우리가 그걸 만들어 줄게. 이 모든 것이 제일 첫 번째, 포커스를 명확하게 하는 거. 다른 얘기로 하면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거고, 약속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네, high expectation입니다.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서 하나 건너뛰었던 게, outcome based education에서 중요한 부분이 성과를 명확하게 하고 성과가 좋으면 과정도 좋다라는 제가 전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가 좋은 걸 누구에게만 좋은가, 상위 30%를 보장을 할 건가가 아니고 education for all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 그리고 뭐 no child behind left, left behind, 뒤에 남겨진 처지는 학생이 한 명도 없겠다라는 미국 법안 아시죠? 그런 것들이 지금 성과 기반 교육에 스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학생이 50명이라 그러면 50명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아웃컴을 보장하겠어. 언제? 내 코스가 끝날 때. 그리고 우리 학과 졸업할 때. 우리 대학 졸업할 때. 그러려 그러면 하이 익스펙테이션,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 뭐 중 이상이 70% 달성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보장을 해, 어슈런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네, expanded opportunity. 근데 이 중에서 보면 저쪽 그룹은 말로 해서 잘 못 알아들으면 좀 남아보세요 하고 보충 수업하고, 여기는 또 다른 활동을 하고, 그게 이제 expanded opportunity예요. 여러 가지 기회를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강의해서 안 되면 실습하고 활동하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성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자이닝 다운의 설계 방식이에요. 디자이닝 다운. 설계가 되는데 이게 아랫방향으로 설계가 돼요. 그러면 학습 성과를 우리가 명확하게 한다 그러면 어떤 성과를 명확하게 먼저 해야 될까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교과목들마다 성과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목표를 잡고 이거 달성시키자. 그랬을 때 우리과 과목이 쭉 다 30개야. 우리과 과목 30개가 다 약속이 다 달성되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지? 이건 아니겠죠. 이게 이제 바텀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거꾸로라는 얘기예요. 우리과를 졸업하면 어떤 사람이 되지? 그럼 학과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교육과정을 만들 때 협의를 할 거지 않습니까? 우리과 졸업했을 때 우리는 어떤 쪽으로 진출시키자. 자업의 분야는 어디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팅하는 업체들은 어디고, 또 뭐 업체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냥 뭐 이렇게 프리랜서 뭐 그쪽도 한 군을 넣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려면 우리는 어떤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커리큘럼이 있으려 그러면 과목은 또 안에 어떻게 형성되지? 그럼 과목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교수님 이 중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난 이거 할 수 있고 어디에서부터 했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디자인이 다운이 지금 성과 기반 교육에서는 성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교과목이 분화되고 담당 교수가 정해지는 디자인이 다운의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주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성과 기반 교육이 있기 전에 대학이 있었고 성과 기반 교육이 있기 전에 우리는 담당 과목이 있었고 내 전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디폴트로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가 내가 맡은 내 전공, 내 교과목이 어떤 성과와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역으로 끼워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우리만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지금 역량 기반 교육, 성과 기반 교육을 다 하거든요. 다 안 맞아요. 왜냐하면 디스플리너리라고 하는 이 체제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학 교육의 역사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기존의 어떤 초중고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디스플리너리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교육부가 우리 걸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네 가지를 지금 계속해서 이 성과 기반 교육에서 패러다임에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어떤 형태로 받고 있냐면 대학의 평가라는 형태로 받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개별 학문 단위의 인증평가, 대학의 기관 인증평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21년에 우리는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구조개혁 평가, 그리고 지금 라이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이밸류에이션 내지는 어크레디테이션이라는 형태로 뭐를 요구받고 있냐면 성과 기반 교육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부가 물론 채택을 한 정책이겠지만 세계적인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이게 방향이 이런데요. 어떻게 보면 교육의 목적,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 목표의 체계, 교육학에서는 목표의 체계라고 그러고 성과 기반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달성해야 될 성과들의 체계, 학습 성과들의 체계. 그래서 졸업할 때는 이런 정도를 달성을 해야 돼요. 적어도 이 대학 졸업할 때쯤은 이런 정도는 달성을 해야 되니까 아주 중장기적인 방향성, 가치관이죠. 이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오래 걸리는 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죠. 좀 쪼갭니다. 전공별로 쪼개고, 기간별로 쪼개고, 프로그램별로 쪼개고, 이 쪼갠 것만 가지고 수업할 수가 없습니다. 더 쪼갭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 쪼갭니다. 뭘 이해해야 되고, 뭘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educational aims, 이념, 목적, 이쪽을 educational goals, 이쪽을 objectives. 이렇게 해서 목표들이라는 것도 구체화하면서 훨씬 단기에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들로.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갑니까? 방향이 디자이닝 다운입니다. 이거 먼저 정하고 올려요. 근데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저 위에 거 누가 정합니까? 보직자들. 이거 보직자들이 정하고 이거를 어떨 때 학과장 혼자, 어떨 때 제일 막내 교수님이 정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각자 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체계도 없습니다. 사실은. 피라미드로 제가 많이 표현하는데 체계도 잘 없어요. 근데 보고서는 체계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보고서 우리 전문 인력이 많죠. 대학에. 선수들이 체계를 만듭니다. 없던 체계도 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는 통과를 해요.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성과를 학생들에게 보장해야 될 러닝 아웃컴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할 건가. 저기 교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제일 잘 알죠. 교육학에서 어떤 성과가 교육학과의 목표여야 되는지는 사실 우리 교수들만큼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애들이 교육학과에 오는데 교육학자가 되려고 오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 뭐 되려고 오는 건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학습자의 니즈예요. 이과를 끝나면 어떤 학습 성과를 원하니?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학 전공한 사람들을 사회는 어떤 것들을 갖추고 나가기를 원하지? 예를 들어 뭐 심리 상담을 할 줄 아는 거를 교육학에 기대를 할까? 아니면 이제 뭐 교수 설계를 기대를 할까? 교사가 되기를 기대를 할까? 이게 사회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를 쓰게 되시면 FGI를 하고 산업체를 하고 졸업생들한테 뭘 하고 재학생들 뭐 이런 것들이 저 윗단에 있는 저거를 이제 목표의 도출 원천이라고 그럽니다. 리소스죠. 목표를 어디서 뽑아낼 건가. 다른 얘기로 하면 학생들에게 약속할 그 약속을 어떤 원천에서 뽑아낼 것인가. 굉장히 상식적이긴 한데 우리는 그간에 우리끼리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 분야에 우리의 어떤 이 경상도에서 왔습니다. 저는 나와바리. 일본의 말이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필터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 거 맞나? 대학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거 맞나?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이거 뭐 법관 되는 거 다 좋아한다고 법관 만들면 안 되죠. 우리 애들이 이거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지금쯤은 여러 해를 이제 트레이닝 하면서 이제 요 정도는 인식이 좀 바뀌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체계들이 목표의 체계예요. 지금 이게 이제 정사각형의 모양이지만 사실은 위에 있는 거는 몇 마디 말이 아니에요. 키워드들이에요. 중장기적인 비전들은. 그리고 그것이 점점 분화되면서 커져요.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보면 마치 피라미드처럼 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체계고요. 그 다음에 성과를 보장하려고 그러면요. 다 끝나고 나서 측정을 하면 안 돼요. 끝났어요. 졸업할 때 측정을 했는데 세명대가 보장하기로 한 핵심 역량 5가지가 뭐가 미도달이에요. 졸업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장을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체크해야 돼요. 1년 끝나고 체크해서 보니까 잘 되고 있어. 2년 끝나고 다시 체크해서 보니까 이거 어떤 거 좀 보완이 필요해. 그럼 비교과를 더 하나? 뭐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학습 성과 측정과 평가가 끊임없이 있어요. 성과 기반 교육에서는. 계속 URL이 날라와요. 설문조사하래요. 뭔 조사가 이래 많네요, 요즘에. 그 조사가 딴 조사가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과연 성과를 보장을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세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인하는 과정을 지금 대학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과목 단위에서도 학생들에게 보장을 아웃컴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과목 한 학기 끝나고 나면 이거는 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하는 그 러닝 아웃컴. 그 아웃컴을 우리가 종강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기말고사 쳐가지고 성적 주고 나면 분명히 처진 애들 있잖아요. 기회가 없어요. 끝났어요. 얘들이 뭐 재수강이나 다시 하면 몰라도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종강하기 전에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아까 URL이 학년마다 오고 학기마다 오듯이 너 이거 잘하고 있어? 애들은 몰라도 돼요. 선생님만 체크하면 돼요. 잘하고 있네. 체크가 하는 것이 아까 과정 중심 평가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했어요. 왜 프로세스를 평가하는가? 딴 거 없습니다. 중간을 평가하는 거는 이 건물을 짓는데요. 중간 평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준공 평가만 있으면 다시 허물고 해야 되잖아요. 배관을 했으면 배관 잘 됐는지 중간 평가해야 되고 의자를 세팅을 했으면 의자 잘 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전등이 잘 오는지 하고 단계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마지막에 준공됐을 때 아웃컴이 제대로 된 설계가 구현된 괜찮은 건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실 건물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중간에 프로세스를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 본부에서는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우리 대학의 인재상이나 그 인재상이 가진 속성들, 핵심 역량을 제대로 우리 학생들이 갖추고 1, 2, 3, 4학년 성장하는지, 졸업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졸업하는지를 본부는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00이면 99개 대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부의 일이니까 놔두고요. 우리는 이제 학과 내지는 내 과목 얘기만 하면, 우리 학과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우리 학과가 약속한 포커스를 둔 그 목표, 러닝 아웃컴, 그거를 어느 정도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애들이 잘 크고 있어. 이거를 뭘로 측정을 하죠? 성적도 있습니다. 올해 애들은 왜 이렇게 성적이 여기서 이렇게 뭐 못하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고 이제 교수님들 회의하시는 게 CQI죠. 맞잖아요. 올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학번은 무슨 일이 있어서 분위기가 이렇지? 이게 CQI예요. 얘들 이러다가는 나중에 우리야 취업 하나도 못 시키겠다 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는 애들이 엄청 훌륭해요. 막 한 명 한 명이 와 이제 매년 이런 애들만 나오면 너무 좋겠다는 애들도 있잖아요. 학년별로 보면. 그거를 우리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그 체크하는 방식이 굉장히 불명확해요. 식사하시면서, 간담회 하시면서, 그냥 학과 교수회의 하면서 그냥 엎어서. 실제로는 전공 CQI 보고서라고 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맞죠? 근데 그 안에는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가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아까 대학 본부는 99%가 학생들이 체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학과에서는 체킹하는 거는 스펙트럼이 엄청 넓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호서대학 같은 경우는, 호서대, 뭐 최근에 호원대도 시작을 했고, 하여튼 겁나게 체크를 시킵니다. 그 전공 CQI를. 각각 한 명 한 명이 어떤 상태로 우리가 약속한 전공의 역량, 그것들을 어떤 상태로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모니터. 그리고 그 졸업생들의 어떤 체크한 거를 반영을 해서 어떻게 내년에 신입생을 받을 때는 우리가 뭘 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약속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교과목을 더 넣을 건지, 아니면 비교과를 더 넣을 건지, 이런 어떤 환류를 약간 시스테믹하게 전산으로도 다 구축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교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호서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임 교수님들 대상 특강이라고 해서 방학 때 갔더니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컨벤션이더라고요. 천안에 어디 뭐 그런가 보다, 어디 뭐 하는가 보다 했는데 교수님들이 500명이에요. 500명이 한꺼번에 그 홀에서 교육 듣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줌도 아니고. 그만큼 이제 오너가 학교를 경영하시면서 리더십이 확실히 있는 학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총장님도 앞에서 딱 앉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총장님이 학교 교육과정까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막 부럽다 그러진 않은데 일단은 리더십은 있다. 예. 그래서 그런 학교 정도는 그 전공 CQI 같은 거를 시스템을 넣고 전공 인재상, 전공 목표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전공 교육에 CQI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CQI를 하려고 그러면 중간중간에서 체킹을 하지 않습니까? 한 학기에 한 번씩 뭐 교강사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강사분들이 수업에 대한 피드백도 또 듣고, 또 그분들 수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핸들링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또 요구를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의 방향으로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수님들이 리포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교는 전공 CQI 있는 거는 뭐 대부분 다 있긴 하겠지만 형식적이 아닌 학교들은 5% 될까요? 10% 될까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예. 자, 그럼 제가 이제 과정 중심 평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단계를 얘기했냐면, 우리 본부는 과정 중심 평가를 웬만큼 대학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제 느낌을 얘기했고, 전공별로 과정 중심 평가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는 학과에서 교수님들이
협력이 잘 된 이런 분위기라면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될 것이고, 이건 스펙트럼이 엄청 넓을 것이다. 그리고 그 또한 이 엄정한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데이터보다는 느낌, 그리고 인상, 교수님들의 어떤 그 통찰,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어쨌거나 과정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럼 내 수업은 어떤가? 오늘 이제 핵심은 우리 수업이지 않습니까? 내 수업에서 과정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 교수님들을 막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과정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씩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약간 슬라이드를 넘겨야 되겠다. 뭔가 자극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 이게 피드백이에요. 과정 평가예요. 근데 이런 걸 왜 합니까, 제가? 끝나고 그래도 야 괜찮았어, 강의. 그런 성과를 보장하려고요.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CQI도 많고 환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환류가 한 해 끝나고 뭐 이렇게가 아니고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뱅글뱅글 계속 잘 돌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안에 이걸 루프라 그럽니다. 고리. 그래서 이걸 안에 이제 이너 루프. 안에 고리. 그 다음 바깥에 아우터 루프. 이 루프가 끊어지지 않고 뱅글뱅글 잘 돌아야 개선 환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딱 이것만 보고도요, 내 과목이 어디에서 줄이 다 끊어져 있는가가 나올 거예요. 네. 성찰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이너 루프, 아우터 루프가 아주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잘 된 다층 체계가 이런 형태가 되면 우리 학교가 아주 건강하고 질 높은 학교인 거예요. 교육의 질이. 대학 차원에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실행이 되고 그 실행된 것이 성과 분석했더니,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피드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이 교육과정 차원이겠죠, 여기가. 그럼 이제 우리 개별로는 요걸 맡겠죠. 우리 학과로서는 요걸 맡겠고, 이쪽은 이제 비교과겠죠. 비교과고, 비교과 부서가 있을 것이고, 비교과의 개별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대학은 교과와 비교과를 전체 아우르는 전체 큰 교육의 이 환류 체계를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단을 얘기를 할 거예요. 요단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앞에 얘기가 조금만 더 하고요. 과정 중심 수행평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수행평가 얘기를 좀 할게요. 과정평가는 왜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과 기반 교육. 성과를 보장하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자꾸 체크해야 돼. 그래서 성과 기반 교육과 과정 중심은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수행은 왜 평가하는가 하는 게 역량 기반 교육입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competency 혹은 뭐 많습니다. ability, capacity 많은데요. 보통 제일 마지막에 competency를 쓰면서 역량이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competency에 대한 정의는요, 뭐 더 가면 1920년대예요.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이게 뭐 전공도 아니니까 73년에 맥클랜드, 이거는 직무 성과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에 스펜서 이분들은 조금 더 확장시켰습니다. 직무뿐만 아니고 약간 역량이라고 하는 게 되게 크네? 빙산 모형을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교육의 역량 기반 교육을 거의 전 세계에 쓰나미를 몰고 온 계기가 2003년에 네세코 OECD의 국제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거를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네세코 프로젝트부터 해서 각국들의 교육개혁, 그리고 우리 한국의 초중고 교육개혁, 그리고 대학에 요구되는 역량 기반 교육까지 지금 요 패러다임 이하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다층 구조입니다. 제가 좀 넘어가면 이제 빙산이잖아요. 이게 역량의 모형이고 아이스버그 모형이에요. 이게 스펜서 모형인데요. 역량이 눈에 띄는 것도 있습니다. 물 위에 있어가지고 눈에 띄는 거는 뭐 말을 한다거나 행동으로 보인다거나 한번 해봐 했을 때 약간 스킬을 한다거나 그건 눈에 띄는 거예요. 저 위에 있어요. 그거는 변화도 쉽고 가르치기도 쉬워요. 관찰도 쉽고요.
그래서 자칫 보면 역량 기반 교육이 마치 직무 훈련 교육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역량이라고 하지 않고 능력이라 그래요. 그것도 앞에 직무를 또 붙여요. 직무 능력.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National Competence Standard. 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그리고 직무를 쓰잖아요. 그때 그것도 역량이에요. 근데 어떤 역량이냐면 저 위에 떠 있는 역량. 네, NCS는 National Competence Standard는 위에 떠 있는 역량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스펜서 앤 스펜서는 지금 이제 뭡니까? 역량 모형을 빙산으로 만들면서 이 밑에 걸 훨씬 더 많이 해놨어요. 제일 밑바닥에는 모티브스 있어요. 막 동기가 하고 싶어 막. 이것도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량에는 셀프 이미지. 난 잘할 거야.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심지어 역량에는 아니스티. 정직한 거. 그것도 다 역량이래요. 그래서 스펜서 앤 스펜서의 연구가 이 역량의 개념을 확장시킨 데 의의를 있는 거는 타고난 것 같은데 저런 거는 정직성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또 뭔가 긍정적인 태도 그런 거는 약간 이네이트한 거라 그러죠. 다 가지고 태어난 거. 그건 교육으로 되는 건가 아닌가? 이 모호할 정도의 것들까지 전부 다 역량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은 한마디로 교육부는 우리 한국 교육부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깊이 있는 교육.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이 저 위에 땅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밑에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느낌이 안 들지? 그거는 전문대학에서 NCS를 중심으로 위에 것까지 그거는 특성화고하고 전문대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주로 이제 그 3주기의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경험하신 분들 보면 교양은 핵심 역량 중심으로 교양교육과정 운영, 전공은 전공 능력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핵심 역량은 왜 역량이고 전공은 왜 전공 능력일까? 그 차이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컴퓨턴스 CE와 CY의 차이예요. 보통 C는 이제 구체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컴퓨팅 프로그래머가 코딩하는 거 CE예요. 능력이에요. ability라 그래요. 그리고 컴퓨터 CY는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코딩만 잘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없잖아요.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뭐 문서 기획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도 좀 좋아야 되고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갖춰야 될 역량에는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 컴퓨팅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공은 주로 사회적인 일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로 전공 능력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거는 이제 뭐 교육부 관점이죠. 그래서 전공 교육을 한 요 윗단 정도를 본 거예요. 대신에 교양 교육은 요 밑을 본 거예요.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해요. 교양은 조금밖에 안 하는데 이 밑단은 어떻게 해요? 20살 넘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이거 그림은 상당히 우리한테 그 안목 혹은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나침반입니다. OECD의 러닝 프레임워크 2030인데요. 그 스펜서 앤 스펜서가 역량을 크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막 밑에 셀프 이미지까지 역량에다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렇게 역량의 개념이 확장되고 깊어졌어요. 근데 이게 교육에 영향을 준 것이 언제냐면 아까 대세코 1기 프로젝트 그 OECD에서 1997년에 2000년을 향해 가면서 21세기를 잘 살라 그러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역량 연구를 합니다. 그게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라고 하는 대세코라고 하는 프로젝트였고 그때 역량 발표가 2003년에 나온 게 세 가지가 제가 한번 볼게요. 그때 역량이 뭐가 났냐면 21세기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직업하고 아무 상관없이 첫째는 누가 안 시켜도 스스로 하는 거,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도구를 잘 사용하는 거. 수리, 언어, 뭐 정보 컴퓨터.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 잘하는 거. 그 세 가지였어요. 이거 반대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인데 이 세 가지는 어디 가서 배워요? 가정에서? 학교는 뭐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학교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각 나라들이 교육개혁의 키워드를 역량 기반 교육으로 간 거예요. 호주 2008년, 핀란드, 한국 정부는 2015년에 역량 기반 교육으로 체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이 이제 슈퍼 컴플렉스 소사이어티, 더 초복잡성 사회로 가면서 야 이제 그냥 21세기가 아니네. 이거 진짜 세상이 바뀌고 있네. 어떤 세상이냐면 슈퍼 컴플렉스 소사이어티, 초복잡성 사회. 이제는 진짜 참인지 뭔지 너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를 2기 버전을 연구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대세코 어디 갔나? 없네요.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 2.0 버전. 2.0 버전의 세 가지 역량은 이겁니다. 첫째, 긴장과 딜레마 대처하는 거. 이거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막 자기 의견 쏟아내고 있어가지고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그냥. 그리고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그 속에서 나는 뭐 어떤 하나는 스탠스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창출을 하든 내가 누구 편에 서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책무성, 책임감 갖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2030, 이게 2030이 붙은 이유가 2015년에 연구를 시작했어요. 2015년에 15세인 중학생이 2030년에 30살의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6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2030에 필요한 역량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여쭤볼게요. 이건 어디서 배웁니까? 누가 어디서 가르쳐 줘야 돼요? 아까 2003년에 핵심 역량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학교 교육 과정을 이렇게 맞췄잖아요. 예. 이런 거는 학교에서 다 가르칠 수 없어요. 긴장과 딜레마를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이걸 컨트롤하는 거를. 선생님도 컨트롤이 안 되고만. 교과서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연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학부모도 있고, 그래서 가정과 학교의 연계, 그리고 교실과 교실 바깥의 연계,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학교와 산업체의 연계, 그리고 또 일방향의 어떤 학교 교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또래 혹은 현장 전문가. 그래서 연계가, 말도 못하는 연계가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것이 왜 러닝 프레임워크인지를 보셔야 되면 지식기능 태도 가치가 종합화된,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역량을 중심으로 이런 어떤 지금 초복잡성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이런 연계된 이런 구조의 수단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개인과 사회의 안녕, 석세스가 아니고요, 웰빙이에요. 목표가 달라졌어요. 뭐 이게 연구 결과니까 난 석세스 할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현재는 웰빙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빨리 안 하고 왜 저러고 있나 할 건데, 이 앞에가 탄탄하면 뒤에는 그냥 자료만 봐도 안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2015년부터 우리 그 한국교육부가 초중등 교육에,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에 역량 기반 교육을 도입하면서 6가지 역량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한 개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의사소통 역량이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협력이 붙었어요. 우리가 협력이 너무 안 되니까. 네, 진짜 연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학교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소통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협력은 우리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거든요. 일단 너무 많이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실을 혼자 서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제 답이에요. 그냥 대학교 안에서 이렇게 협력이 안 될까? 이렇게 다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네. 근데 국민들이 다 그런가 봐요. 그래서 협력이 붙었어요. 막 다 화나 있고 막.
자, 역량 기반 교육의 패러다임을 이제 정리를 하고 제가 교과목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이거 보이실 거예요. 스킬, ability and knowledge. 어디 거예요? 빙산의 위에 있는 거. 물에 떠 있는 거 있잖아요. 관찰도 쉽고 변화도 쉬운 거. 그거를 목표로 하던 것에서 목표가 한 개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가요. 어디로? 컴피턴 CY로. 깊이 있어지는 거죠. 목표가요. 목표가 깊이 있어지면 교수학습 방법도 learning experience. 교수학습 방법이 학습의 경험, 뭐가 있겠죠. 주로 지금처럼 듣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역량 갖추기는 힘들어요.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듣기만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ntegrative learning experience, 통합적인 학습 경험. 통합적 학습 경험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냐면 지식, 기능, 태도 각각들을 실제적인 문제에 통합해서 적용해 보는 학습 경험이에요. 그게 integrative learning experience예요. 혹시 간호학과 교수님들 계십니까? 네.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보면 사주기 간호인증 거기 그 편람을 보시면 과정 중심 수행 평가 있고 통합성을 강조하는 게 교육과정뿐만 아니고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이런 integrative learning experience가 거기 키워드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 바뀌고요. 그러면 뭐가 바뀔까요? 그 다음에는 성과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컴피턴시가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컴피턴시가 뭐였습니까? 해낼 수 있는 능력이었거든요. 그러면 평가는 해내는지 해봐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위가 데몬스트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해봐. 그럼 해봐가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해봐 하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교수님께 두 가지 질문 해볼게요. 과정 중심을 얘기했고 수행평가를 얘기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현재 패러다임에 우리 수업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지금 우리 한창 학기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10주차, 11주차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종강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채점도 밀려 있을 것이고, 이제 뭐 슬슬 압박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쯤에 뭐 출석 체크도 좀 밀려 있을 것이고, 막 불보듯 뻔합니다. 이럴 때 이제 과정 중심 평가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내 수강생들이 지금 요거는 따라오고 있어, 요거는 조금 헤매고 있네, 이런 거를 모니터하는 장치를 내가 뭔가를 체크하고 계십니까? 속으로만. 창피하니까. 또 누가 막 잘한다고 또 막 자기 얘기만 하면 또 시간이 막 가니까.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약속한 성과를 이번 학기에 다 보장할 수 있으려나? 그거를 체크하고 남은 한 달 동안 내가 어떤 걸 더 보강을 해야 이 과목에서 원래 약속한 아웃컴을 달성 애들이 할까? 이게 과정 중심이고요. 또 하나는 역량 기반 교육을 한다고 지금 온 나라가 난리고 전 세계가 난리인데 우리가 역량 기반 교육을 한 지도 벌써 도입한 지도 2주기부터니까 한 2018년부터일 거예요. 벌써 한 5, 6년 됐어요. 그럼 역량 기반 교육과정, 전공 역량도 있고 뭐 어쩌고도 있고 막 있는데 내 과목에서 수행을 평가하는가? 학생들에게 해봐라 하는 평가가 얼마나 있지? 있지. 써봐라. 그것도 해봐라지. 이 두 가지를 내 교과목에 접목하는 거를 지금 남은 30분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들어가는 성찰지 있잖아요. 한 장씩 드린 거. 그게 지금 제가 묶어가지고 두 질문으로 드렸던 거예요. 자기 성찰, 그 한 장짜리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할 시간을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압박을 받아서 시간을 못 드리겠어요. 막 하고 싶네요. 일단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 해보시고, 제가 이걸 한 장을 특별히 따로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11문항이니까 간단하게 금방 체크해 보시면서 저는 슬라이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11개 체크리스트를 드렸는데요. 지금
아마 어떤 분은 11개 다 체크되셨을 거고, 어떤 분은 이게 뭐 말하는 거지 질문도 이해가 안 되실 거고. 네, 우리 교수님들의 교육의 스펙트럼은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고도화된 분부터 해서 교육이 뭐야? 나는 연구밖에 몰라 이런 분까지 기본적으로는 뭐 많이 알면 가르칠 수 있죠. 근데 뭐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는 자기가 잘 모르는 거를 잘 가르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힘든 거는 내가 잘 알지만 가르치는 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답안지를 보다 이거 뭐를 모르면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를 모르면 이렇게 쓰지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진짜 이제 영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다행히 AI가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AI 디지털 교과서 뭐 이런 것들이 보급화되면 이제 대학 같으면 알렉스라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돈이 좀 비싼가 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쓰는 학교들은 학생이 학교를 왜 나갔지? 그러면 걔에 관한 각종 활동들이 다 기록이 남아 있어서 나가는 애들은 이런 것 때문에 나간 것 같아 라고 이제 AI가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왜 졸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하고 있지? 얘는 왜 취업을 못 했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에, 근데 우리는 그 데이터들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도구적인 활용들이 교육적으로 조금 바람직하게 쓰이기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내 수업에 들어있는 수강생들이 도대체 뭘 몰라서 답을 이렇게 쓴 거야 라는 거를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데 AI가 좀 도와주면 내 수업의 수강생들이 아마 기초 뭘 안 듣고 온 애들이 주로 이걸 못 하더라. 그러면 걔한테 너 좀 가서 들어라. 아니면 뭐 몇 시간 특강짜리 해서 그런 애들 모아가지고 특강을 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LMS가 그런 기능을 사실 잘 못하잖아요. 근데 LMS만 하더라도 몇 시간 정도의 애들이 내 수업을 듣더라. 그다음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주로 어느 요일에 많이 몰려서 듣더라. 이런 게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여러 번 왔다 갔다 듣는데 어떤 학생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보더라도 학생이 그간에는 교수님 눈을 속일 수 있었다면 지금은 데이터로 나오니까 많이 못 속여요. 그래서 조사하면 다 나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디지털이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이제 호기죠, 호기. 저는 호기라고 봅니다. 우리 일자리가 뺏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뺏기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애가 대학생인데 자기과 교수님 누구누구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인 것 같아요. 수업 준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우리 애가 우리 학교거든요. 근데 별로 안 좋아요. 자기 학교에 오면. 몰라도 되는 걸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분 수업은 어떻니? 그러니까 네 여기 텔레비전에 나오는 분 같아요. 이렇게 네 그렇게 수업을 잘해? 그 혼자서 얘기하시고 끝까지 혼자 얘기하시고 나간대요.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알겠다. 네. 네, 여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AI의 직업을 뺏길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를 가르치는 건 우리의 역할이고 아이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혹은 아이가 뭘 모르는지 아는지를 우리한테 백업해 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AI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영역은 분명하다. 근데 그것이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영역에서는 거기에서 승부를 걸라 그러면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육자여야 되는가,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는 좀 내다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아마 뭐 제가 이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렇게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교과목에 있어서 학습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거. 지금 우리는 과목 진행 중입니다. 10주차를 지나고 11주차면은 이제 한 불과 너댓 주밖에 우리에겐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10주차 동안 우리 수업을 얼마나 잘
쫓아오고 있는가, 따라오고 있는가,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못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체킹할 건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좁혀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미 10주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건너뛰어가지고 다음 학기에 맡을 수업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첫 번째, 뇌 과목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디자이닝 다운. 우리 학교가 약속한 약속 중에 어떤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과가 약속한 학습 성과 중에 어떤 것들을 위해서 뇌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거시단에 먼저 이 교과목의 아이덴티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교과목 개요라고 하는 것이 교과목이 설정된 이론적 근거, 레셔널레예요. 그 과목은요, 내가 전공해서 중요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목은 우리 학과에서 뭔가를 보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안 그렇더라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끼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과 거랑 아무 상관도 없대요, 어떤 분이. 그러면 그 과목이 거기 왜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의 상위에 있는 목표들, 그리고 우리 학과의 상위에 있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봐가지고 도대체 우리 과의 내 과목이 어느 정체성이 있는가? 교양 과목이면 이 과목은 전체 그림 속에서 어디에 있는가? 디자이닝 다운 가운데에서 어디쯤에 내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아줘야 돼요. 그걸 못하면 이제 그 뒤부터는 저하고 얘기를 섞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쉽게 보면 어떠냐면 우리 학과의 역량이 1번부터 9번까지다.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의 아웃컴이 9가지다. 그리고 이 과목이 어떤 프로그램의 아웃컴을 위해서 서브해야 되는지, 이것이 이 과목의 설정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보시되, 그 다음 두 번째는 교과목의 성과를 기술을 할 때 너무 마이너한 거, 너무 objective한 거 있잖아요. 뭐를 이해한다, 뭐를 설명할 수 있다, 막 그런 걸로 하게 되면 수업은 여기서 끝난다. 기술하는 거에서 끝나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방학하고 나면 애가 여기 와 있어요. 했어요. 까먹고. 전부 안 배웠대요. 배운 적이 없대요. 여기에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대학에서 30개, 40개, 50개 대학을 10년 다녀봐요. 이 썰피스한 교육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썰피스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지나도 기억에 남는 어떤 과목이 있잖아요. 그거는 보면 저기에 desired in objectives, 교수님이 생각했던 목표가 높은 거예요. 즉 깊은 거예요. 리플렉트도 있고 어플라이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에게 요구한 것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어플라이하고 리플렉트해요. 그건 안 까먹어요. 망각되고 소실되지 않거든요.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 어떤 교육을 할 거냐 하는 거를 우리가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교과목의 학습 성과를 뭘로 넣을 건가? 메모라이즈를 넣을 건가? 그래서 다 까먹게 할 건가? 아니면 한 3가지 정도 중에서 한 2개는 언더스탠드 이 정도 놓고 여기 그죠? explain 정도 넣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기 apply 정도 하나 넣어볼까? 그냥 다 하면 애들이 너무 힘들고 못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목표를 먼저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인 겁니다. 이 목표가 문장이 완성돼야 되고 실러버스에 목표 넣는 칸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들마다 칸의 이름은 다를 거예요. 교과목 학습 성과일 수도 있고 교과목 교육 목표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강의 목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름이에요. 그 15주차의 그 과목의 목표. 그거는 그 15주 동안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내가 보장하기로 한 약속이다. 그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쯤은 조금 위에 있는 목표를 정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건 이제 제 추천이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과목에다가 교과목 학습 성과, 이거 너무 많이 못 정하시겠죠? 너무 많이 정하면 짜잔한 걸 정합니다. 기술한다, 설명한다, 찾는다, 제가 17개인가 8개까지 봤습니다. 간호학과 어디서. 이게 다 약속인데, 약속이 너무 많으면 아주 자잘한 약속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약속을 한 3개에서 2개, 3개, 4개? 예, 요 정도가 약속처럼 느껴질 거예요. 자, 이게 목표 정하기예요. 그리고 목표를 정하라 했어요. 목표를 정하라 했더니 이제 교수님들이
우리 역량 기반 교육이니까 역량이랑 엮어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려 했더니 디지털 회로 과목 뭐 교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팀워크를 통해 협업 능력을 배양한다. 보통의 디지털 회로 과목에서는 저런 교과 목표가 없어요. 전부 다 내용 기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기관리와 PR 교수님 보면 팀 과제 통해서 팀워크와 책임감, 사회성을 향상시킨다. 보통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목표들이 어떻게 도출이 될 수 있냐면 이 과목이 이 학과가 설정한 팀워크와 책임감, 사회성이라는 우리 학과의 목표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교수님이. 그 다음에 저 위에 팀워크를 통한 협업 능력도 마찬가지로 저 컴퓨터 공학과의 목표 중에 하나가 협업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 자체에서 목표만 뽑지 말고 이 과목이 이 상위의 어떤 교양이면 교양, 전공이면 전공, 그 아이덴티티를 쫓아가서 내용 기반도 있습니다. 1번에서 3번은 내용 기반이고요. 요거부터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복사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그래서 복사를 하면서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나서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가 약속이죠. 우리 학생들, 내 수강하는 학생들을 거기까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의 로드맵입니다, 이게. 내용의 로드맵이면서 나의 수업의 로드맵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덩어리들이죠. 학습 과제 분석이라고 합니다. 교육학에서는. 과제를 분석했어요.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활동하는 거, 그 다음 목표까지 가요. 어떤 순서로 갈 건지 내가 또 화살표도 막 그려봐요. 금방 나와요. 이게 뭐냐면 교수님들이 교재를 채택하면 1장에서 15장까지 쫙쫙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1에서 15까지는 구조가 안 보이잖아요. 저는 왜 꼭 그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는가 어떨 때 궁금해요. 목차가 꼭 그럴 필요 없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교재 목차입니다, 사실. 근데 교수님들은 그 하이어라키가 있거든요. 순서도 있고. 애들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교수님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거를 좀 예쁘게 하면 학생들도 보여주면 좋아요. 네, 제가 이제 슬라이드 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게 그 각각의 컨텐츠들이고 컨텐츠까지 가는 뭐 여기 1주, 2주, 여기 뭐 4주, 5주,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수님이 막 썼어요. 워크숍을 하니까 이런 거는 뭐 1시간 30분도 안 걸려요. 금방금방 나와요. 그렇게 했을 때 뭐 하여튼 뭐 빨간 걸로 좀 이제 제일 위에 뭐 있습니까? 예, 이 과목에 목표가 있거든요. 학습 성과. 여기까지 갔어요. 학생이 이 그림을 안다면 훨씬 수업에 불만이 덜 할 거예요. 왜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 다음 이 활동이 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게 안 될 거라는 걸 미리 우리 예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뭐 수행을 떠나가지고. 네. 그리고 교과목의 성과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3가지 정했다고 칩시다. 3가지 중에 하나는 어플라이 하는 수준의 조금 높은 목표를 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학생이 그걸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행동으로 할 것인지가 수행의 준거입니다. 교과목의 교육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수로가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과목의 교육 목표를 달성을 다 했을 때 학생은 어떤 측정 가능한 행동을 보일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타일러의 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해서 교육과정을 청소년 대상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만약 그랬다면 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용을 하는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타일러 모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그러면 청소년 대상의 수련 프로그램 12주차짜리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수행의 준거예요. 금방 제가 얘기한 뭐뭐 할 수 있다가 바로 측정 가능한 행동이죠. 보고서를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쁘게 만드셔가지고 제가 컨설팅한 분 중에 기억이 남는 진짜 한 15년 넘은 것 같습니다. 한경대학에 계신 분인데 수업을 시작할 때 끝날 때 학생들에게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거 했지? 다음 주 어디야? 이렇게 간다. 그 다음 시작할 때 지난주 어디 했어? 이거 했지? 오늘 어디 할 차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한 학기를 하면 디테일한 건 기억 못해도 수업의 얼개를 기억하니까 수업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 있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은 뭐 했어? 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리는 거는 제가 이미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예, 금방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만약에 안 되죠? 포스트잇 가지고 하시면 되게 더 빨리 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워크숍에서 하는 건데 넘어갈게요. 이제 요런 활동지를 제가 한글 파일로 우리 예진쌤한테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이 다 쓰실 수 있게 갈 거예요. 이제 템플릿인데요. 이 과목 이름 내가 만들 거 과목의 구분은 교양 필수, 교양 선택, 전공 선택, 과목 구분이고요. 과목 구분을 왜 정해요? 교양 과목이면 아마 핵심 역량이 위에 있을 거예요. 혹은 교양 교육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전공 과목이면 전공의 뭐 위에 레셔널레가 있겠죠. 그거 찾아보시라고. 그리고 관련 역량이 있을 수도 있고 역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상위에 어떤 것이 있어서 이 과목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라라는 얘기고요. 이건 역량 기반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이거 비교과 아닙니다. 이거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가 교과목 학습 성과예요. 그러니까 과목의 목표. 여기 그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저기 넣어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수업 듣고 학생이 알아야 하거나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뭔가. 네. 저는 이게 되게 느낌이 있더라고요. 수업을 듣기 전후 학생이 뭐가 달라져 있어야 되는가. 하나도 1도 달라지는 거 없이. 도대체 수업을,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성찰이라고 하는 거가 조금 우리 수업에서 좀 우리도 훈련이 필요하겠다. 한 학기 수업 들은기 전이나 다 듣고 난 다음이나 1도 더 알게 된 것도 없고, 감흥도 없고, 수업 시작하기 전하고 후도 하나도 바뀐 것도 없고, 그런 수업을 아이들이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씩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가, 난 어떨 때 보면, 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아이들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그 아이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자기네 교수님들은 우리들이 미래가 있는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의 과거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이 학교를 더 다니게 해야 되는가. 네,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들은 미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미래가 있거든요. 저는 교수잖아요. 엄마잖아요. 야, 나도 미래가 있어. 나이 들었다고 미래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그 20살 아이 눈에는 교수님이 자기들이 미래가 없으니까 우리도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동료 교수하고 같이 듣고 있다가 둘 다 아주 막 입맛이 일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런 말을 좀 더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목표 적고 그 다음에 그 목표까지 가는 경로를 그림 그리는 게 학습 과제 분석이에요. 학습 과제. 경로를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목표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목표 달성을 체크할 것인가의 진술문을 찾아요. 진술문으로 안 해도 돼요. 그냥 나 혼자 적으면 돼. 이것도 활동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뭘 적냐면 아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보고서 쓰는 거. 주제 뭘 줘야지. 그 다음에 발표시켜야지. 이건 다 행동으로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코딩 해보라 그래야지. 아니면 작품 만들어 보라 그래야지. 예, 그렇게 이제 이걸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적었다면 그거를 위해서 어떤 KSA가 필요한가를 적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제가 타일러 모형을 가지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12시짜리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날리지가 필요하냐면 일단 타일러 모형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날리지고 스킬이고 애티튜드예요. 그거를 제가 여기다 적습니다. 그걸 왜 적게요?
요거는 제가 강의할 거거든요. 주로. 근데 뭐부터 먼저 왔습니까? 평가를 어떻게 할 건데 먼저 왔어요. 나중에 보고서 발표까지 시켜야지. 그러면 그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다까지 가면, 발표할 수 있다까지 가려면 KSA가 또 달라지죠. 발표의 요령, 발표 준비 순서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가겠죠. 이게 KSA입니다. 자, 요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평가 방법이 있는가인데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수행을 평가할 때 해봐 혹은 보고서 써봐. 어디까지가 가이드라인이냐면 여기 서술형 시험까지 글로 써보는 거. 요 밑에 거는 보통 수행평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OX 같은 거. 근데 대학에서 그럼 이거 하지 말라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국시도 지금 다 사지선다 오지선다고요. 자격증 시험 다 그래요. 하세요. 하는데 이것만 하지 마시라고요. 3개 중에 한 2개는 이거 하시고 하나 정도는 저 위에 있는 수행을 평가하시면 학생들이 퍼포먼스를 할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거 사지선다는 다 엉터리니까 하지 마시고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지선다 문제 좋아요. 예, 많이 하시고 이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실험 실습하고 발표시키고 프로젝트 만들고 또는 뭐 보고서 쓰게 하고 포트폴리오 만들게 하고 다 아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자, 요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글 버전으로 활동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제 거예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이에요. 학습 성과가 이 과목은 2가지예요. 2개. 목표가 2개입니다. 하나가 수업 설계 모형하고 단계별 절차 이해하는 거. 이건 아까 언더스탠드 수준의 아주 낮은 수준의 목표예요. 그 다음 하나가 그 설계 모형 이해했으니까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청소년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설계하는 거. 이거는 조금 더 어플라이 하는 겁니다. 목표 2개예요. 근데 일단 1번 목표를 위해서 저는 그 수행 준거를 어떻게 했냐면 설계 모형 각 단계별 활동에 대한 이해 여부를 기술하는 거. 기술은 이제 디스크라이브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그냥 서술형하고 지필평가로 써요. 근데 나도 채점이 80명을 하려면 힘드니까 사지선다를 대부분 냅니다. 근데 또 아이들이 이해관계를 또 확인하는, 그래서 서술형 한 2-3개 냅니다. 그렇게 해서 30점. 중간고사는 그냥 총괄평가예요. 바로 성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전통적인 수업입니다. 그리고 학습성과 2번째 약속은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가였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성취의 증거, 어떤 수행 증거를 설정을 했냐면 수업 설계 모형의 기초에서 교육 프로그램 설계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라고 설계안 작성할 수 있다가 아까 퍼포먼스 크라이테리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제가 채택이 된 겁니까? 그렇게 해서 발표는 안 시키잖아요. 그냥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거죠. 학생이 80명이거든요. 그럼 보고서 작성이 수행평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 시기는 이게 중요해요. 이 여기가. 90주는 형성평가고요. 11주는 총괄평가예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의 차이는 뭘까요? 영어로 summative evaluation 혹은 formative evaluation. formative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는 평가, 즉 과정평가, 즉 성적에 반영 안 하는 평가. 그리고 summative evaluation은 총괄평가, 마지막에 하는 총합평가, 그래서 성적에 들어가는 평가. 이런 평가도 있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럼 학생들이 평가를 막 부실하게 하지 않아요? 모든 걸 성적에 넣는다고 학생들이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학생들도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스스로 해보는 평가가 형성평가예요. 근데 이 형성평가를 교수님들이 다 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체크리스트 드렸잖아요. 제가 교수님들 거 채점 안 했잖아요. 그래도 교수님들은 자기 체크하고 뭐 성찰했잖아요. 그게 형성평가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총괄평가로 한다면 한 명씩 와. 그러면 1번부터 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 얘기하고 제가 성적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위해서, 과정 중심 수행 평가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런 체크리스트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교수님이 로드를 확 줄일 수 있어요. 아까 교수님들 그 체크하는 2, 3분 동안 저는 쉬었어요. 뭐 슬라이드 정리한다고 했지만 정리할 게 어딨어요. 그리고 이 중에 몇 분은 커피를 가지러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90분짜리 수업을 중간에 한번 끄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간에 잠깐 화장실 가는 시간 있는 거 아시죠? 그걸 수업 분절화 전략이라 그래요. 누가 90분을 집중합니까? 또 뭐 한 30분 하면 그 다음에 끊을 때 뭐 할 건가? 재밌는 영상 보여주고 잠깐입니다. 그럴 때 교수님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형성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체크리스트 만들기 전에요. 제가 5분 만에 마무리할 거예요. 그 뒤에 학습법 특강도 있어가지고요. 지금 과제 자체가 의미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어떤 과제를 주기로 했습니까?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설계안을 작성할 수 있다를 과제로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설계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자기는 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성인 학습자들이거든요. 그냥 교양 강의를 억지로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과제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의미 있는 과제를 줘야 돼요. 그게 수행 과제예요. 그래서 퍼포먼스 태스크는 학생들이 학습 성과를 달성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되는 평가 과제 혹은 평가 문제입니다. 보고서 문제일 수도 있고 시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문제를 줘야 돼요. 어떤 게 좋은 문제냐면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문제는 한번 있을 것 같아. 제가 치대에 어떤 수업 문제를 봤냐면 영상으로 해요. 과제가 영상인데 배우들이 연기를 해요. 사랑니를 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뭐 사랑니가 막 아파서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 봅시다. 사랑니네요. 이거 빼야 되는데 요즘 컨디션 어떠세요? 너무 피곤하고요. 그래요. 그럼 뺍시다. 뽑아버려요. 좀 있다가 데스크에 전화가 때링때링 와요. 선생님, 우리 남편이 아까 사랑니 뺀 거 밤새도록 피가 멎지 않아요. 어때요? 그러고 문제가 끝나요. 그게 과제예요. 치과 의사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과제가 의미 있는 과제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걸 숙제를 풀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 문제는 요런 속성들을 갖추었을 때 그 문제가 돼요. 실제적인 맥락, 프랙티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통합적인 사고 능력. 이게 총동원해야 됩니다. 막 부모, 형제, 친구, 교과서 다 들춰봐야 돼요. 그리고 가치 있는 경험. 이거 한번 풀게 되면 비슷한 상황에 똑같이 써먹을 수 있어.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구조화돼 있어요. 문제가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을 어디 하나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수행 과제라고, 좋은 수행 과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 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GRASPS라는 이 템플릿을 가지고 만들면 조금 쉽게 만듭니다. 야, 너는 사회복지사야. 야, 뭐 제천시에 어디서 어디서 공무해. 좀 구체적일수록 좋죠. 그리고 너는 뭐 그런 역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요즘 아주 좋은 것이 여긴 없네요. 예, 제가 이렇게 그 생성형 AI가 이거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건 제 마음대로 이거 절대로 엉망진창이에요, 이거는. 제가 방사선과나. 근데 이 질문을 이렇게 줬어요. 네. 과목명, 과목의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졸업하고 뭘 할 거야, 주로. 그리고, 네가 문제를 만들어주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줘? 여기는 그런 게 없네요. GRASPS에 근거해서 그걸 다 복합적으로 해서 만들어줘. 그러면 걔가 대학병원에 방사선 사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내가 다듬는 거예요. 아니, 팀장까지는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조금 더 질문을. 우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 그러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그럴듯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치과 의사의 그 이빨 잘못 뽑은 그 상황처럼. 그런 문제를 만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AI를 활용해야 됩니다. 아마 그럴 때 AI 활용 어떻게 하는지 또 다른 연수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문제를 줬을 때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과정평가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복잡해서 금방 평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사랑니는 어떻게 생기는가, 사랑니의 구조, 사랑니의 종류, 사랑니 발치의 뭐 위험성 이런 거 강의를 한다, 한 주. 그 다음에 사랑니를 잘못 뽑았을 때의 대처법 1번, 2번, 3번, 4번 뭐 무슨 학자 이론 두 번째도 강의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팀을 짜서 문제 해결을 만든다. 보고서를 낸다. 그럼 3주 걸리는 거예요. 제가 뭘 중심으로 했습니까? 아까 그 수행 과제, 수행 문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평가는 뭘 할 거냐면 팀별로 보고서 보고 나는 얄짤없이 평가하겠어. 30점 만점이야. 근데 중간에 체킹하는, 모니터링하는 체크리스트 같은 성적이 안 늘 거야. 그런데 똑같은 거, 마지막에 내가 30점 주는 채점하는 그 채점지하고 똑같은 거를 계속해서 줄 거야. 그거를 옆에 스스로도 체크해보고, 옆에 팀도 보고, 그렇게 할 거야. 그 수업을 우리는 3주간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수행 과제가 있어요. 이빨 뽑기. 그거를 위해서 1주, 사랑니의 구조. 2주, 대처법. 3주, 토의 토론. 그런데 토의 토론에 대한 거, 뭐 피드백해요. 이제 문제가 힘드니까 한 주 더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엔 형성평가에서 제출해서 내가 채점해요. 형성평가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일주에 강의한 것 가지고 형성평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알았는지 체크해봐. 성적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과제가 앞에 있어요.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나요? 과제나 문제가? 수업 다 끝나고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과제가 앞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계를 뭐라 그러냐면 이런 설계를 백워드라고 그래요. 백워드 설계. 뒤집어졌어요. 보통 요 과제는 요 끝에 있거든요. 학습 경험 다 끝나고 나서. 근데 과제를 중심으로 수업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체크리스트 만드는 거. 체크리스트 만드는 거는 이런 게 체크리스트예요. 이런 게 없으면요. 모니터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또 그 아이 얘기가 나오는데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요. 웹툰 학과에 입학했어요. 근데 드로잉 같은 걸 막 해요. 드로잉을 하는데 모델이 와서 매주 수업 교수님이 뭐라냐면 오 좋아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가 좋아지고 있는지는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주로 술기 수업이 그래요. 실습 수업 보면 이렇게 교수님이 랜덤이에요. 근데 그거는 복불복이에요. 어떤 애에게는 충분한 피드백이 가고 어떤 애들은 도대체 뭐 교수님은 노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혼자 하고 있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틀린 거 계속 연습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체크리스트가 필요해요. 그 체크리스트 이렇게 생긴 거는 다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조차도 생성형 AI가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뭐 이론적인 거 아니더라도 아까 이런 체크리스트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연수에서 교수님들이 학습을 하시면 그런 체크리스트만 있으면 우리는 로드 줄이면서 학생들 스스로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우리가 학생들의 수업을 과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똑같은 18점이라도 어떤 학생은 여기 10점, 여기 8점. 어떤 학생은 여기가 8점, 여기가 10점. 각자 개인마다 그 과제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수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과정 중심 수행평가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내 교과목이니까. 아까 그 목표 일은 왜 그렇게 애들이 잘 못했을까? CQI. 루브릭이 있으니까 CQI 다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엄청 압축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는 자료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